정보 능력 1. 2000년대 들어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가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되면서 데이터 과학에 관한 관심이 싹 텄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전략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이 넷플릭스와 아마존입니다. 미국 최대 데이터 업체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넷플릭스와 아마존이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한 뒤 맞춤형 추천 서비스로 성공하자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아마존은 고객이 원하는 책을 추천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매출의 30% 이상은 이 추천 상품에서 나옵니다. 1997년 DVD 우편 배송으로 사업을 시작한 넷플릭스는 데이터 활용으로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취향에 맞는 영화를 추천하는 시네매치 알고리즘을 도입하면서 충성 고객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따라 기존 사업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 데이터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그만큼 데이터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해진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콜센터에도 데이터 과학이 결합돼 서비스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요금제 문의가 많은 요일 등을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하기도 전에 이미 음성 매뉴얼로 고객 맞춤형 응대 서비스를 갖추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머신러닝이 결합되면 고객 관리는 물론 통신, 네트워크 품질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대카드도 300여 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두고 디지털 회사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 금액에 따라 백화점 할인권 제공 등 고객군별로 동일한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단 한 명의 회원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을 준비 중입니다. 해당 고객이 여행을 준비 중이면 기존 데이터를 분석하고 여행 방식을 예측해 공항 발레 파킹, 톨게이트 할인 등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정보와 지식이 생산 유통됐지만 현재는 학교 밖에서 더 많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혁명적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보와 지식은 오픈소스와 집단 지성화되어 누가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데이터에서 정보를 뽑아내던 정보화의 개념을 넘어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면서 경영에 필요한 전략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직장인으로서 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보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자료와 정보 및 지식의 차이점, 정보의 개념과 특성, 정보화 사회의 개념 및 특징, 정보화 사회의 실천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자료와 정보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핵심적인 특성, 정보화 사회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 직장인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적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 세계의 산재에 있는 수많은 자료들 중에 필요한 정보만을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 자료들을 가공하고 처리해야만 정보로서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분식점에서 지난 한 달간의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사장에게 영수증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을 일주일 단위로 모아서 요일별로 분류함으로써 1주차 월요일 매출은 40만 원, 2주차 월요일 매출은 50만 원 등으로 정리하면 월요일 평균 매출은 45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일주일 중 매출이 가장 높은 요일과 낮은 요일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영수증들이 모여 매출액 증감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면서 요일별 매출 현황이 됩니다. 이러한 요일별 매출 현황 결과는 바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되고, 요일별로 출력된 영수증은 정보를 얻기 위해 입력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자료와 정보와 지식은 본질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맥도너는 데이터, 정보, 지식을 구분하였는데, 데이터란 특정 상황에서 특정인에게 그것이 지닌 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를 말하며, 정보란 특정 상황이나 특정 용도에 대해서 평가된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식이란 정보의 개념을 일반화해서 표현한 것으로 미래의 일반적인 사용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맥도너는 그 책의 많은 부분에서 정보와 지식을 교환 가능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데이터와 정보, 지식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포함 관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함 관계는 앨런 켄트로의 지식 삼각형에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앨런 켄트로는 가장 기본적인 하단부부터 데이터, 정보, 지식의 순으로 삼각형을 구성하도록 표현하고 있으며, 지식 위에 특별히 지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자료, 정보, 지식과의 관계 및 구분을 통해 자료, 정보, 지식을 정의해 볼까요? 먼저 자료란 정보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아직 특정의 목적에 대하여 평가되지 않은 상태의 숫자나 문자들의 단순한 나열을 뜻합니다. 정보란 데이터를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컴퓨터가 처리 가공함으로써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거나 특정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다시 생산된 것을 뜻합니다. 지식이란 어떤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적 또는 이론적으로 추상화되거나 정립된 일반화된 정보를 뜻하는 것으로, 어떤 대상에 대하여 원리적, 통일적으로 조직되어 객관적 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판단의 체계를 제시합니다. 정보의 개념은 사회가 발전하고 정보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어떤 것에 대한 메시지로서 개인이나 조직의 의사결정 혹은 행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어떤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정의를 내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보는 설명에 추가되는 것이고, 앞에 정보를 수정하거나 혹은 정보의 수용자가 알지 못하는 혹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정보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킵니다. 정보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그 가치를 가지게 되며, 실질적으로 인간이 하는 모든 가치 판단과 행동이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보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분야 혹은 활용되는 분야에 따라 행정정보, 도시정보, 환경정보, 교통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는 일반 재화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보를 올바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특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비소비성입니다. 정보는 지금까지의 상품에서처럼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되거나 감가상각되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용할수록 더욱 그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모든 물건은 아껴 써야 하지만 정보는 아껴 쓸 필요가 없고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 자원은 배분한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사용자가 생김으로써 가치가 더욱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이러한 정보들을 많은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정보는 정보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정보는 공개가 되고 나면 정보의 가치가 급락합니다. 정보는 주제에 맞는 내용이면서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주제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망라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부분적, 단편적인 정보는 사용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정보는 정보 사용자의 사용 목적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사용권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처럼 정보가 생산, 축적되면 될수록 더욱 그 가치나 효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정보는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가치를 지닙니다. 정보는 정보 출처의 신용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같은 정보라도 출처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그 가치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정보의 특성을 더욱 쉽게 이해하기 위해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유튜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급성장 중인 유튜브 서비스는 회원이 자신의 채널을 편집하고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게시된 동영상을 평가하고 재생 기록 등을 기반으로 추천 동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동영상 공유 서비스의 특징을 정보의 특성과 비교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게시된 동영상의 조회수가 많아질수록 동영상이 없어지지 않고 더욱 그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게시된 동영상을 배포한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사용자가 생김으로써 그 가치가 더욱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시된 동영상은 사용자가 필요로 할 경우 때와 장소에 제약 없이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어디서든 제공됩니다. 게시된 동영상이 공개가 되고 나면 동영상 자체의 가치는 비이전성에 의해 증가하지만 최초 게시자의 입장에서는 공개가 되고 나면 동영상의 가치는 급락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도 합니다. 게시된 동영상은 가능한 주제와 관련된 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부분적이거나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제작된 영상은 사용자의 목적 달성에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외면당합니다. 게시된 동영상은 사용자의 사용 목적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목적에 들어맞는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튜브 자체에 게시된 동영상이 생산, 축적되면 될수록 더욱 유튜브의 가치나 효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영상이라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가치를 지닙니다. 게시된 동영상은 그 정보 출처의 신용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같은 정보라도 출처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그 가치가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분명 정보는 일반 재화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므로 정보를 올바로 인식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보는 항상 가치 있을까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가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아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정보의 가치는 우리의 요구, 사용 목적, 그것이 활용되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정보의 가치는 다른 재화와 비슷한 성격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국민들이 선호하는 자동차 브랜드나 차종에 관한 정보는 그 국가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기업이나 관련 산업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가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지만 그 외 국가나 전혀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집단에게는 전혀 가치 없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의 특성에서 설명드린 정보의 적시성과 독점성은 정보의 핵심적인 특성입니다. 따라서 정보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제공되어야 하며 원하는 시간에 제공되지 못하는 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보는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도 공개가 되고 나면 그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정보는 공개 정보보다는 반공개 정보가, 반공개 정보보다는 비공개 정보가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정보는 정보의 활용이라는 면에서 경제성이 떨어지고 공개 정보는 경쟁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는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적절히 구성함으로써 경제성과 경쟁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정보화 사회는 컴퓨터나 멀티미디어, 통신 분야가 매체의 주종을 이루면서 다양한 정보의 생산과 전달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탈공업화 사회입니다. 정보화 사회는 현대의 사회 구조에 대한 표현으로 매체에 관한 기술적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문화적, 역사적 속성을 포괄하고 있는 복합적 개념입니다. 정보화 사회는 정보의 사회적 중요성이 가장 많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개인 생활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스포츠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사회생활에서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화 사회는 컴퓨터와 전자통신 기술의 결합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의해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져 전 세계를 하나의 공간으로 여기는 수평적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갑니다. 또 정보화 사회는 경제활동의 중심이 상품의 정보나 서비스, 지식의 생산으로 옮겨지는 사회라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즉, 지식정보와 관련된 산업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보화 사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 이상으로 정보 자체가 중요한 자원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정보의 가치 생산을 중심으로 사회 전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컴퓨터 등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모든 분야에서 정보화가 이루어진 사회를 정보화 사회 또는 정보사회라고 부릅니다. 최근 들어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의해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수많은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있는 21세기는 보다 성숙된 고도의 정보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는 21세기 사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도 정보사회가 정보통신의 시설과 이용 측면에서 고도화된 사회라면 지식정보사회는 그 기반 위에서 온갖 정보와 창의적인 지식이 융합되어 기술과 산업을 이끄는 사회를 말합니다. 21세기에는 지적 재산이 정보로 가공 상품화되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산업 분야도 창의적인 지적 재산권이 모든 산업을 견인하며 사회 또한 지식 정보를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정보화 구호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장서자였습니다. 이런 구호 아래 정부는 정보화에 매진해 왔습니다.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에 대비하여 기술 수준 및 기술 격차는 76.9%, 3.8년으로 평가되며 EU에는 3.1년, 일본에는 1.9년 뒤친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최고 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되었으며 EU,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기술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고 기술 보유국과의 기술 격차는 EU 0.7년, 일본 1.9년, 한국과 중국은 3.8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늦은 사업화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성장은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기초 기술 개발이 없이는 우리나라 경제는 영원히 외국의 손에 좌지우지 당할 것입니다. 정보화를 이룩하여 기술 대국을 만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정보화 사회론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 결정론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정보기술에 주목해 그것이 사회 변동을 예측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문화, 정치, 경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 자체의 질적 변화나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정보기술 발전은 정보의 양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전파되는 정보의 질적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다는 비판입니다. 이 비판에선 정보기술이 가져온 것은 정보를 전하는 속도나 수단, 정보량의 변화이고 이들은 사회가 움직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산업사회의 연장선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보화는 산업 시스템의 효율성 등을 가져왔지만 근본적인 구조는 산업사회와 비교해 변화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정보사회라 불리는 것은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라 여러 해악을 불러일으키는 사회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즉, 데이터베이스나 감시 카메라 등으로 대표되는 감시, 감독 기술이 발전해 정부나 기업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언론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가 억압되는 사회, 소수의 기업이 보도기관을 독점해 소수파의 의견이나 기업이나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의견 등이 억압되는 반민주주의적 사회를 말합니다. 또한 소수의 기업이 문화산업을 독점해 문화적인 다양성이나 창조성을 잃어버린 사회,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일부 엘리트층과 그 외의 사람들 간의 정보 격차가 커져 더욱 견고한 착취 구조가 만들어진 사회,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관련 기술에 누구나가 간단히 다가갈 수 있게 되어 인터넷을 통한 범죄가 늘어나 치안이 악화된 사회 등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정보화 사회는 정보가 쓰레기로 변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정보의 과잉으로 인해 본래 얻을 수 있을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고 거짓 정보가 범람하게 되어 정보 자체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화 사회에 대한 다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다음의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4분의 3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 창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기술 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컴퓨터가 경제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컴퓨터 네트워크는 기존 경제체제를 리히터 지진계로 표현할 때 강도 10.5에 해당되는 지각 변동을 줄지도 모릅니다. 정보기술 이후 차세대 대표적인 주력 산업은 생명공학입니다. OECD는 바이오 경제 2030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 인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서 생명공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생명공학 발전의 주도권을 쥐는 자가 미래 사회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공학 못지않게 미래 산업을 끌어갈 분야는 나노 분야이며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수준은 세계 4위의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고 2018년 나노융합 산업 매출은 1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환경 보전을 위한 기술도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환경 규제 강화와 함께 환경 R&D 투자를 확대하여 신재생 에너지, 4차 산업 연계 기술 등 신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수질 토양 오염 등의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은 물론 국제적 협력도 필수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문화산업의 대표적 예로 방탄소년단을 들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 2014년부터 향후 2023년까지 총 10년간 생산해낼 경제적 효과는 2018년 기준으로 약 56조 1,600억 원으로 이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로 추정된 41조 6천억 원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우주항공 기술 역시 아직 국내 산업 규모는 미약하지만 꾸준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ICT 강점을 우주항공 산업과 융합할 경우 니치 산업 및 신산업 창출에서 성장 잠재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상의 6T는 미래를 이끌어갈 주요 산업으로 과거의 토지, 노동, 자본보다는 각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 활용, 공유, 저장할 수 있는
지식 근로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모든 국가의 시장이 국경 없는 하나의 세계 시장으로 통합됨을 의미합니다. 이때 세계 시장에는 실물 상품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 기술 등의 생산 요소와 교육과 같은 서비스의 국제 교류도 모두 포함됩니다. 세계화의 예로는 WTO, FTA 등에 의한 무역 개방화, 국가 간의 전자상거래, 가상은행, 사이버 백화점, 사이버 대학교, 한국 기업의 외국 공장 설립, 다국적 기업의 국내 설치 및 산업 연수생들의 국내 산업체 근무, 외국 대학 및 학원의 국내 설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지식, 특히 과학적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2013년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매달 300억 개의 콘텐츠가 페이스북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1분마다 24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으며 트위터에서는 매월 1억 1천만 개의 정보가 트윗되고 있고 월마트에서는 시간당 100만 개의 거래 정보가 축적된다고 합니다. IDC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전 세계 디지털 공간에 축적된 정보량은 12억 테라바이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가올 2020년이 되면 지식은 73일을 한 주기로 2배씩 증가한다고 OECD 보고서는 밝히고 있으며 2050년경이 되면 지식이 급증하여 지금의 지식은 1%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미래학자도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을 정보 검색, 즉 소위 말하는 인터넷 서핑이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검색 방법도 발전하여 문장 검색용 검색 엔진도 나오고 자연어 검색 방법도 나와서 네티즌들로부터 대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색이 그만큼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정보는 무엇이든지 다 찾을 수가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즉, 당신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딥러닝과 머신러닝 등의 방법을 사용해 주변의 사물과 사용자에 대한 학습을 시켜 검색어 이용자의 취향은 물론 추천까지 검색 결과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사용자 스스로가 자신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이 미국으로 이번 여름방학 때 배낭여행을 간다고 할 때 자기가 방문할 행선지에 대한 모든 정보, 즉 숙박, 교통, 기후, 지리, 음식 등에 대한 것을 사전에 파악할 정도는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보관리는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수집, 보관, 열람 허용, 활용, 처리하는 관리 업무를 말하는데 인터넷에서 어렵게 검색하여 찾아낸 결과를 관리를 못하여 머릿속에만 입력하고 컴퓨터를 끄면 잊어버리는 것은 정보 관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검색한 내용에 대하여 파일로 만들어 보관하든 프린터로 출력하여 인쇄물로 보관하든 언제든지 필요할 때 다시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대량의 복잡한 정보들도 단순한 디자인으로 표현될 경우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전달 가능하며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들의 이해의 간극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보를 관리 전파한다는 것은 그 정보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되고 활용하게 되는지에 대한 섬세한 배려도 포함되어야 하며 정보가 가지는 의미에 맞게 시각적 요소가 적절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정보 관리를 못한 사람은 수행하기 어려우며 오로지 입을 이용해서만 전파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전자우편을 사용해서 정보를 전파하기 때문에 매우 쉽고 편리한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터넷만 이용하면 편안히 서울에 앉아서 미국에도 논문을 보낼 수가 있으며 동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양의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 어디로든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능력 1의 모든 학습이 끝났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실무에 적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학습을 통해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 능력 1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